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가장 먼저 멸망해서인지 이 백제 이미지가 뭔가 문약하다는 이미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의 역사가 긴 부식은 백제의 문화에 대해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고 평가했는데, 이건 비단 백제 문화뿐 아니라 백제 전체의 역사에도 해당하는 말 같습니다. 백제 700년 역사 총정리 들어갑니다. 백제의 건국신화는 고구려 건국신화의 후속작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자기 친아들이 부여에서 오자 후계를 친아들 유리로 삼았고, 주몽과 함께 고구려 계류부를 조직한 졸본의 토착 세력이 후계 경쟁에서 패배하자 졸본의 여인이자 고구려의 왕비였던 소선호는 두 아들들을 데리고 고구려를 이탈해 남하합니다. 참고로 소선호가 주몽과 결혼했을 때는 이미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던 과부였답니다. 소선호는 한강 유역에 정착하기로 하지만 첫째 아들 비류는 어머니로부터 탈출해 지금의 인천 미추홀에 국가를 세우고, 소선호는 둘째 아들 온조와 함께 한강 유역 부근에 하, 북 위례성을 쌓고 국가를 건설합니다. 소선호를 보필하던 신하가 10명이었기 때문에 첫 국호는 십제였다고 합니다. 한강의 토착 세력 진씨, 해씨 집단을 포함한 한강 토착 세력이 말없이 소선호 세력에게 합류한 건 그들이 강력한 철제 무기를 보유한 집단이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 미추홀에 둥지를 튼 첫째 비류는 바닷가의 염도 때문에 농사가 망하자 그의 야심찬 국가는 쇠퇴해버리고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십제에 통합이 됐고, 이렇게 국가의 규모가 커지자 소선호와 온조는 국명을 십제에서 백제로 바꾸죠. 여기까지 따지고 보면 백제의 건국자는 소선호죠. 소선호를 모계사회의 잔재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삼국사기 온조왕 편에는 의미심장한 기사가 나옵니다. 온조의 재위 13년째 왕의 어머니가 죽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바로 다음 기사가 서울에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둔갑했고 5마리의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입니다. 늙은 할미가 남자로 둔갑했다는 말은 국가의 주인이 소선호에서 온조로 바뀌었다는 뜻이며, 고대 기록에서 호랑이는 주로 반란을 말한다고 합니다. 늙은 할미가 남자로 둔갑할 때 호랑이가 들어왔다는 건 온조가 소선호를 몰아냈다는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더불어 온조는 어머니가 정한 수도 하 북위례성에서 오늘날의 서울 잠실인 하 남위례성으로 천도합니다. 동심 파괴적인 온조의 가족 관계는 비단 소선호와의 모자 관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형인 비류와 온조 사이도 그렇게 우애가 깊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온조의 후손들인 백제의 왕들이 비류의 후손들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거대한 유력가였을 겁니다. 234년 백제의 8대왕 고이왕이 7대왕을 암살하고 백제의 왕이 됩니다. 8대왕 고이왕이 7대왕의 삼촌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고이왕은 온조의 직계 후손이라고 보지 않는 게 학계 통설입니다. 고이왕의 선조는 누구냐고 했을 때 설이 분분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건 비류의 후손이라고 보고 있죠. 1대에서 7대까지는 온조의 후손들이 백제의 왕위를 세습하다가 비류의 후손에게 왕위를 빼앗긴 거죠. 중국 측 일부 기록에선 백제는 구태라는 사람이 3세기에 건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제는 기원 전부터 있었죠. 그렇다면 중국 측 기록에서 말하는 이 구태라는 사람은 고이왕을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고이왕이 3세기에 즉위했으니까요. 당시로선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니었던 백제를 잘 몰랐던 외국 입장에선 나라가 망했다가 새로 건국됐다고 오해할 정도면 분명히 왕위 찬탈의 규모가 컸다는 뜻이겠죠. 쿠데타를 통해 왕이 된 고이왕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육좌평 16관등제라는 관등제를 처음 정립하는 등 이 내부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마한의 여러 연합국가들이 낙랑군 대방군과의 기리영 전투에서 대패배한 틈을 타 고이왕은 영토 확장에 나서 한강 유역 전체를 백제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고이왕을 기점으로 중국 왕조들은 마한의 대표 국가를 백제로 인식했다고 하네요. 고이왕 사후 온족의 후손들과 비류의 후손들의 왕위 쟁탈전은 계속 이어졌고, 이 분쟁을 끝낸 왕이 백제의 13대 왕, 바로 4세기 백제 전성기를 이룩한 왕 근초고왕입니다. 의아한 건 삼국사기에선 근초고왕의 초반 재위 20년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왕권의 안정성을 확실하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마한 정벌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까진 근초고왕 때에 마한 전부를 다 장악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청도 내지 전라북도까지만 영토를 넓혔고, 전라남도 등지에는 자치권을 보장해주며 간접 통치했던 듯합니다.
더불어 근초고왕은 한국사 최초로 일본의 야마토 조정과 통교를 맺어 칠지도도 내려주고 이후로 경제적 교류를 해주는데, 일본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군사력을 빌려주어 백제가 가야를 속국으로 만드는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일본 서기에는 이걸 근초고왕이 아닌 일본이 했다고 거꾸로 뒤집어 놓았죠. 이게 바로 임나일본부설의 단초죠. 아직기와 왕인에 대해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학창시절 배우기론 근초고왕이 아직기를 일본에 보내 말 두필과 제철 기술을 전해주었다고 하며, 근초고왕의 아들인 근구수왕 때는 아직기와 그의 제자 왕인이 같이 일본으로 넘어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주었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기와 왕인이 실존 인물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아직기와 왕인은 한국 측 기록에 전혀 그 흔적을 짐작해볼 만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며 일본 측의 억측으로 얼룩진 일본 서기에만 등장하는 인물들이거든요. 근초고왕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아마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죽여 고구려를 위험에 빠뜨린 일이었을 겁니다. 고구려까지 물리치며 백제는 황해도에서 평안도 이르는 평야지대까지 확보합니다. 이로써 평안도부터 전라남도까지 한반도 농업 생산력의 탑10에 해당하는 평야 전부를 백제가 독차지하게 됩니다. 근초고왕의 영토 확장과 해외 진출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고 해도 4세기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잘 나가던 국가가 백제였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백제의 황금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5세기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으로 인해 백제는 계속 영토를 고구려에게 빼앗겼고, 결정적으로 고구려의 장수왕은 475년 백제의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 전체를 다 차지합니다. 서울을 빼앗긴 백제는 지금의 충청도 공주인 웅진으로 넘어가 겨우 나라만 구해낼 수 있었고요. 장수왕에게 당한 백제의 계로왕이 폭군이란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국경지대의 성도를 보수하고 목책을 세우며 방어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군사훈련을 통해 정예병을 양성하는 등 명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거절당하기는 하지만 472년엔 중국의 북위에 사신을 보내 동맹 제안을 하면서 장수왕이 구축해놓은 국제정세의 판도를 깨려는 시도도 있었죠. 고대사에서 왕을 폭군으로 묘사하는 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 실제 폭군이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폭군으로 묘사되는 왕들은 국내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다가 귀족들의 힘에 눌려 실패한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귀족들이 왕들의 왕권 강화를 사치와 향락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의자왕처럼요. 결론적으로 계로왕은 귀족 억제 정책에 실패했고, 웅진시대 백제 때는 체면 구겨진 상황에서 귀족들이 백제의 왕을 업신여기기 일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제의 여러 왕들이 암살당하기도 하죠. 자, 백제는 이토록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백제의 역사 700년 총정리 1부에 이어 웅진시대의 백제와 사비시대의 백제, 그리고 백제 멸망에 이르기까지 각설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웅진시대는 백제사에서 정말 암흑기였어요. 귀족들의 힘이 너무 강력해졌고, 한강 유역의 귀족들, 경기도 기반의 귀족들, 새롭게 천도한 충청도 기반의 귀족들은 서로 싸우며 거기서 제대로 왕권을 보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귀족들을 약화시키려던 백제 왕들은 희생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나마 무령왕릉으로 유명한 백제 25대 왕 무령왕이 귀족들 진압하고 왕족들을 적극 등용하면서 백제 중앙 권력을 더없이 드높이기는 합니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도 선방하고 중국과의 외교도 잘 처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확실히 무령왕은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왕임을 귀족들에게 보여주었죠. 삼국사기 기록에서 무령왕을 평하기를 키가 8척이고 눈썹과 눈이 그림과 같았으며 인자하고 관대하여 민심이 그를 따랐다고 하는 걸 보면 웅진천도 후 어수선하던 백제의 상황을 무령왕 때의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왕은 무령왕의 아들로 523년 백제의 26대 왕으로 즉위해 백제의 중흥기를 도모합니다. 성왕은 웅진 지역의 귀족들을 누르고자 사비 기반의 귀족들, 예컨대 사택시 가문의 귀족과 연합하여 국시, 백시, 연시 등의 귀족들을 약화시켜 나갑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성왕은 획기적인 한 수를 두니 바로 아예 수도를 사택시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비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사비성으로 천도한 성왕은 사택시 세력을 내세워 여러가지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해 나갑니다. 전라남도까지 한반도의 서쪽이 거의 전부 성왕 때에 비로소 완벽하게 백제의 영토가 됩니다. 성왕은 이젠 백제가 한때 마한을 구성하는 여러 소국들 중 하나가 아니라 마한 지역을 아우르는 유일무이한 특수국가임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왕은 국호를 대외적으로 남부여라고 고칩니다. 이 국호 변경은 일종의 쇼맨십 같은 거였고 외국에서는 계속 백제라고 부르기는 했습니다.
일본과도 문화적 교류를 왕성히 하고 가야를 더 확실하게 통제해 두는 등 성왕은 백제의 위신을 옛날 그 백제로 회복시킵니다. 더불어 성왕은 동맹국이었던 신라와 함께 고구려의 침입을 격퇴하며 한강 유역까지 수복하는 데 성공하죠. 그러나 이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반반 나눠 갖자는 약속을 저버리자 성왕은 554년 백제 외의 가야 병력을 이끌고 충청도 방면으로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성왕은 충북 옥천인 관산성까지 진출하지만 전장에 홀로 군사를 이끌고 신라군 너무 깊숙이 들어간 자기 태자를 구하러 가다가 신라 충청도 병력을 서포트하러 와준 김무력 장군의 한강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 성왕은 전사합니다. 태자 창이 급하게 위덕왕으로 즉위했지만 백제의 중흥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성왕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백제는 다시 수렁으로 빠집니다. 이때 귀족들의 힘, 특히 사택시 가문의 힘이 지나칠 정도로 커져서 왕위 계승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정도였죠. 그 과정에서 600년 서동요의 주인공 백제의 무왕이 30대 왕으로 즉위하는데 무왕은 수도를 전북 익산으로 천도해 사택시 가문의 힘을 짓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왕의 두 번째 부인으로 추정되는 사택왕후와 사택시 가문의 압력이 어마어마했고 무왕은 익산 천도를 포기하는 대신 첫 번째 부인의 아들로 무왕의 장남이지만 외가 쪽 힘이 없다는 이유로 목숨만 겨우 부지하던 아들 의자를 태자에 옹립한다는 이 정치적인 기브앤테이크를 합니다. 그 의자의 생모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전설에는 선화공주로 전해지죠. 삼국사기 기록엔 의자왕의 어린 시절에 대해 효성으로서 부모를 섬기고 우애로서 형제와 함께하니 당시에는 해동 증자라고 불렀다고 나옵니다. 이게 알고 보면 대단히 비극적인 기사입니다. 의자는 사택시 가문으로부터 언제 죽임을 당하거나 궁궐에서 추방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호구인 척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모인 사택왕후와 이복동생에게 호구마냥 빌빌 길 수밖에 없었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효성과 형제애가 깊은 걸로 보이겠죠.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어릴 적 호구인 연기를 다 그만두고 갑자기 돌변하는데 의자왕이 즉위한 지 1년 후인 642년 사택왕후와 그녀의 아버지 사택적덕이 사망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인은 나오지 않지만 아빠와 딸이 같은 해에 죽었다? 이걸로 불충분하다면 일본 측 기록에는 사택적덕과 사택왕후가 죽은 그 642년 이해에 부여교기 왕자를 비롯해 사택왕후의 자매들 그리고 백제 대신 40명이 추방되어 일본으로 망명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여교기는 바로 의자왕의 이복동생이자 사택왕후의 친아들을 말합니다. 의자왕은 사택시 가문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성충, 윤충, 흥수 등 신귀족들을 등용했죠. 더 확실한 왕권 강화를 위해 신라를 압박해 642년에만 신라 40여 개 성을 함락시키는 업적을 과시했고요. 그리고 의자왕은 안정적인 왕위 승계를 위해 장남 부여융을 태자로 책봉하는데 655년경 돌연 태자를 차나 부여효로 교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이제 의자왕이 폭군으로 변했다고 보는 연도인데 의자왕은 신귀족 지지를 받던 부여융에서 왕족 지지를 받던 부여효로 태자를 교체한 듯합니다. 의자왕은 본인을 지지해준 신귀족들도 모조리 내치고 왕실 중심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마치 과거의 무령왕처럼 말이죠. 백제의 왕족들이 대거 요직에 임명이 됐고 계백 또한 각종 야사에서는 왕족이라고 전해지는 걸 보면은 이때 군부의 핵심 장교를 진출한 듯합니다. 그러나 명망 있는 성충이나 흥수까지 내치는 등 이런 의자왕의 지나친 귀족 차별 정책은 귀족들의 반발을 샀고 660년 나당 연합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이 있자 국론이 분열됐던 백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멸망당하죠. 당나라 수군 13만, 신라 육군 5만이 백제의 수도 사비성으로 옥죄어 오는데 당연히 백제의 전 병력은 당나라를 막으러 갔고 계백은 남은 병력 중 최대한 긁어 모아 겨우 5천 결사대로 황산벌에서 신라 김유신을 막다가 전사합니다. 당나라 수군 막으러 간 백제 본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죠. 당나라는 멸망당한 백제 땅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나 좌평 출신의 복신과 승려, 도침이 주류성을 근거지로 일본에 있던 백제 왕실 부여풍을 임시왕으로 추대하고 백제의 부흥운동을 전개하죠. 한편 백제의 장군 출신 흑치상지도 임존성에서 당나라에 항전하고요.
그러나 백제 부흥운동의 주도권을 두고 복신과 도침이 갈등을 일으켜 복신이 도침을 제거했고 또 부여풍이 시기 질투에 복신을 살해하면서 백제 부흥운동군은 삽시간에 약해졌고 663년 백제를 도와주러 온 일본 함대 400척이 한국의 백강구에서 당나라 배 170척에게 모조리 전멸해버리면서 백제 부흥운동도 끝이 납니다. 당나라 정부는 의자왕의 장남이었던 부여융을 웅진 도독에 앉히며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으나 나중에 나당전쟁 때 신라가 최종 승리하면서 웅진 도독부는 사라집니다. 결국 백제의 역사를 보면 귀족의 세력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백제만의 찬란하고 우수하고 아름다우며 우아한 문화를 꽃피워내 그것이 신라로 이어져 현 한국 아름다움의 정체성에 이바지한 것만은 분명하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